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지금 두 분 교수님께서 그 핵심적인 발제들을 해주시고 아마 여기 20 몇 분이 채 30명은 안 되지만 들어와 계신데요. 관심이 많을 것 같고 의외로 질의응답이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전에 지금 박현도 교수님께서 지정 토론을 맡아주시기로 했는데 한 10분 정도 지정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 교수님, 지금 이 PPT는 좀 내려주시면 어떨까요? 예, 박현도 교수님 좀 지정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이렇게 제가 사실은 토론할 만한 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토론하는 건 좀 웃기는 것 같고요. 그냥 제 감상과 그리고 몇 가지 그냥 그 질문을 던지는 걸로 저 가름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뭐 이번 사건을 보셨으면 다 아시지만 너무 슬프죠. 슬프고 사실은 잘 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너무 비참한 사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냥 보면은 저도 아이를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가슴이 너무 아파서 분노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요. 특히 오늘 그 인터뷰에서 그 마틴 그리피스라고 유엔 그 구호기구의 수장이 한 말이 참 와닿는 게 자기가 유엔 기구에서 일을 해왔지만 지금 이번에 사건이 가자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68%가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그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그거보다 더 심하다. 최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정도로 좀 심각한데요. 참 그리고 또 국내에서 시암 일본에서 오신 우리 일본의 팔레스타인 대표부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인터뷰하신 중에서 인상이 남았던 게 유엔은 이스라엘은 유엔 결의안을 47년 분한에는 지킨 게 없다. 예, 그것도 참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게 많은데요. 제가 두 분께 그냥 공통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계속적으로 러시아하고 중국이 앞장을 서서 투 스테이츠, 그러니까 1967년 6월 4일 국경으로 해서 하는 거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만큼 현실성을 가지고 있을지 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전과 달리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국제사회에 이스라엘에게 무기 팔지 말아달라고 지금 뭐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예전과 달리 좀 아랍 국가들이 결의하는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타고 혹시 중국과 러시아가 밀어붙이는 이국가 해법이 예전과는 달리 어느 정도 먹힐 가능성이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똑같이 뭐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럼에도 미국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질문은요. 역시 공통적인 건데요. 하마스가 이제 더 이상 가자에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제가 본 소스 중에서는 이스라엘은 최상의 조건으로 이집트가 가자를 어, 컨트롤을 하고 그 대신 이집트가 진 외국 빚을 다 갚아주는 조건으로 그게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조건이고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가자를 갖는 것은 안 좋은 거고 그리고 아랍 국가들이 가자를 통치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은데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집트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자를 통치를 하길 바라는 것 같은데요. 이 가자 문제 만약에 투 스테이트를 한다 그러면 가자를 빼고 투 스테이트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가자를 아예 띄어넣어서 쓰리 스테이트로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두 분 선생님의 그 의견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정 토론 지금 그걸 답변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그 전에 저도 조금 좀 평소에 의문을 먼저 말씀드리고 조금 이 두 분 교수님께 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기 학부 전공이 종교학인데요. 그때도 우리 학부에 졸업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졸업 논문이 정교 분리 건드려 놓으면서 아랍은 왜 정교 분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서양은 정교 분리가 됐느냐. 그다음 아랍 민족주의의 과제는 뭘까? 이렇게 저도 나름 오랫동안 이슬람에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그리고 저는 주제가 9.11 테러 이후에 진짜 문명의 화해와 충돌 이게 가능할까 이런 게 주제이긴 합니다. 먼저 이렇게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거기 지금 이 사태에 대한 중동 사태에 대한 서구 국가 미국의 태도가 도대체 뭐냐? 지금 두 분이 발제해주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거는 이 이스라엘의 가해자고 팔레스타인의 피해자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서유럽은 인권 외교, 그 다음에 인권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 이런 것들을 주장해 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대개 그 서구국가들이 이율배반적인 것 같거든요. 이 국가들이 뭐 미국도 특히나 그런 건데 왜 자기들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인권의 피해를 보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지지 않고 사실상은 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경향으로 보이느냐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자체도 자기들도 뭐지 2차된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라는 엄청난 인종차별을 겪은 민족인데 지금에 있어가지고는 가자에서는 거꾸로 자기들이 가해자가 돼가지고 마치 남들이 보기 제3자국의 홀로코스트 같은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피해를 볼 때 가졌던 인류에 대한 회의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게 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이 사태에서는 세 개의 액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지금 문정인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유대교, 그다음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가 이렇게 세 개가 서로 갈등하는 양상이고 실제로 액터로 보면 거기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그 충돌하고 있어 이슬람과 유대의 갈등처럼 보이지만은 이 하나는 아까 뭐 발포와 선언, 그다음에 맹만 선언하면서 서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 안에 거기 중동 지역 안에서 조그만 국가인 이스라엘이 만약에 서구의 지지가 없으면 그렇게 지탱하기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걸 지탱하고 있는 거는 결국 그 기독 문명이 돼서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아까 뭐지 이수 그 교수님께서는 거기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발표했던 그런 것들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삼자 중에서 지금 사실상 기독 문명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과 이쪽은 유대 자기들이 이슬람도 천년 동안 피해 갈등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을 대해서는 자기들의 중세 이후에 그렇게 싫어했었는데 사실상 그럼 지금 이 세계 액트에서 기독 문명은 왜 자기들 두 개의 적대 세력 중에서 유대교보다도 이슬람교를 더 싫어하느냐 그런 결과가 지금이 아닌가 이는 뭐좀 문명사적인 좀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게 좀 마침 두 분 선생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이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두 분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유투론으로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 문 교수님이 전공이시니까 뭐 정리해 주시죠, 뭐. 우리 박 교수님께서 하신 것 중에서 미국이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최근에 그거에 대한 연구서들이 많이 나와요. 그 핵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남부에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믿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팔레스타인 땅에 완전한 이스라엘 국가가 왔을 때 예수 재림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안 세계하고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하고를 동일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면 미국 남부의 개신교,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이 정치력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과거에 니오콘이라는 것도 그 친구들이 이제 핵심 지지 세력이었고 트럼프도 그 친구들이 밀어줬던 거고 바이든은 그 친구들을 끌어들이려고 그런 거고 미국 남부주에서가 지금 경합주들이 많거든요.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심지어 텍사스 같은 데도 경합 지역이 되는데 바로 그런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그걸 미국에 있는 유대인 세력들, 그 보수적인 유대인 세력들이 그걸 잘 활용을 해요. 그게 뉴욕 타임스 같은 데 칼럼 나오는 거 보면 비교적 균형이 잡혔지만서도 그런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이 이스라엘하고 특수관계,
그걸 그 일종의 그 표현을 이런 식으로 써요. 그 월터 미드라고 하는 친구가 그걸로 책을 썼는데 그 친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맺어진 인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코베넌트,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르는 유대, 그것이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다고 보고 그 연계고리는 바로 그 성서적인 메시지,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국가가 완전한 이스라엘 국가가 성립이 됐을 때 예수 재림이 되고 그게 우리의 축복이 된다는 그거고 같죠. 그거는 마치 정강훈 세력들이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나가서 태극기 성조기 그다음에 데비트의 별을 들여서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가는 게 그 이유인데 그들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이제 소위 순복음교회라든가 광림교회라든가 뭐 이런 교회 다니는 목사들은 영향을 미국 남부의 복음주의 개신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 교수께서 또 한 것 중에 두 번째 그 첫 번째는 우리 이 교수께서 이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가자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상당히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래요. 하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빨리 마무드 아바스가 빨리 정계 은퇴하고 서한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젊은 사람들하고 가자에 있는 하마스를 포함해서 하마스도 이번에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수 교수께서 90% 성공이라고 하지만 그 많은 희생자들, 그 많은 파괴를 가져왔는데 그걸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 저는 하마스에 상당히 소위 심패세틱한 사람입니다만은 그건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이건 나쁜 지도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팔레스타인이 우선 내 쪽으로 뭉쳐야 돼요. 그래야 투스테이트 솔루션의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받으면서 아까 말하는 서원과 가자를 자유롭게 올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특히 이스라엘 남부 쪽 그러면 바로 이제 연결해서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어떤 포뮬러를 갖고 와야지 지금처럼 서한과 가자가 나눠진 상태에서 하마스하고 파타가 또 대립하는 상태에서는 어떤 해법도 나올 수 있지 않고 팔레스타인 분열은 더 심해지고 또 다른 제5차 가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임채원 교수께서 이제 질문하신 종교 문제인데 이슬람에서는 그 타휘드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 사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소위 세속적인 것 사이에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랜센덴탈한 거하고 이마넌트하고 하는 게 다 하나로 합쳐져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게 생활 속에 있는 거거든요. 모스크가. 하루 5번 예배도 생활 속에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고 CJ의 것은 CJ의 것이다 하는 이분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차이는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이맘 가잘리라고 11세기에 나왔던 유명한 이슬람 신학자가 이제 그 유명한 해법을 내요. 그러니까 신권과 왕권 사이에 대립이 있었을 때 누구에게 힘을 줘야 되느냐. 그 가잘리는 순니였거든요. 순니 쪽에서는 왕권에 힘을 줬어요. 왜냐하면 옛날 이슬람 칼리페이트가 있을 때는 신권과 왕권이 하나가 됐어요. 지금 이란처럼. 근데 가잘리가 와서 순니에서는 소위 왕권이 신권에 선행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시아파에서는 왕권과 신권이 동일시되고 오히려 신권이 지금 아야톨라 하메이니가 지금 최고 지도자가 되고 그 밑에 대통령이 있듯이 그 왕권이 그 밑에 들어가는 그 패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전체 이슬람이 지금 18억 인구인데 18억 인구 중에서 거의 한 17억 정도는 거의 현대화된 이슬람을 주장하기 때문에 현대적인 국가 시스템을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심지어 샤리아가 있더라도 사우디 같은 데는 이슬람법을 헌법으로 삼고 있지만 세족속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요. 그 지금 유일하게 지금 이슬람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신정국가라고 하는 게 이란이 경우인데요. 그래서 그 시민의 저항이 많고 한데 대부분 이슬람 국가에서는 결국에 현대 국가 시스템과 현대 법률 시스템이 있고 민법을 포함해서 뭐 형사법 일부 같은 데는 이슬람법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합쳐지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슬람 세계도 왕권과 신권의 그 분화가 될 수밖에 없고 단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지금도 왕권과 신권을 같이 합치자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자, 14세기 전에 1400년 전에 이슬람 제국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언자 모함mad이 나서 100년 이내에 저기 꼬르도바에서 시작해서 델리까지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슬람 제국을 건설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결국에 뭐냐? 자, 지도자도 원로들이 선거에 의해서 뽑았고 민주주의가 있었고 그리고 제국이 팽창하다 보니까 경제적 부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걸 이대 칼리프 오마르 같은 사람이 그걸 상당히 평등하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번영과 평등이 동시에 있었고 그리고 그냥 유럽의 중세가 와서 암흑시기 때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하고 르네상스를 연결시켜 준 게 사실상 이슬람의 학자들이거든요. 뭐 그 아베로스 같은 사람도 이븐 루시드라고 해서 이제 사실상 모슬림이었는데 그 모슬림 학자들, 그 연금술자, 알케미스트 전부 다 이게 그 무슬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야 우리 그렇게 과거에 그 위대한 그런 이제 문화 정통을 갖고 이렇게 지적 정통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주의도 거의 없고 이슬람 국가들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슬람 회의 기구에 소속된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57개 국가의 거의 한 6, 70% 정도가 최하위 가장 못 살고 가난한 국가들이거든요. 그다음 문화적으로도 이제 그 이란에서 나온 말이지만 웨스톡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서구에 도취가 되는 그래서 완전히 문화적으로 서구에 복속화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 이슬람으로 돌아가자. 이슬람 돌아갔을 때 민주주의도 있고 경제적 부와 평등도 있었고 문화적인 자긍도 있었으니까 그때를 되살리자. 그게 이슬람 부흥주의거든요. 그 부흥주의로 가는 방법도 원리주의 방식도 있고 아주 과격화한 방법식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주의적 모더니스틱한 어프로치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슬람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 세 가지 아주 그 불행한 현상을 보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어찌 보면은 결국 그 테러리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마스케, 그 집단 학살이라고 하는 것, 양쪽이 다 하마스도 결국에 집단 학살을 한 거고, 이스라엘도 집단 학살을 하는 거고, 이 소위 백주 대문명, 이 완전히 우리 문명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번 아까 이수 교수께서도 지적했지만은 이번 가자 사태를 보면서 서구 언론 보도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야 옥시덴탈리즘 서방주의의 함정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아까 알리야로 돌아온 사람들은 전부 다 아슈케나지 유대인으로서 다 서구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리쿠드당이 이제 집권을 하기 시작하면서 셰파디 그러니까 동방 유 동방 유대인 문화로 많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아랍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에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서구의 연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에서 나오는 옥시덴탈리즘은 선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식으로 보고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추하고 관능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런 양분법이라고 하는 게 이번도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거고 세 번째로 제가 보는 그 걱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그 잘못된 도덕주의죠. 그 더블 스탠더드 이중 기준의 문제죠. 그러니까 서구 언론이 하마스의 대량 살육만 클로즈업을 시키고 이스라엘이 대량 살육, 그건 규모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그 포커스를 주지 않거든요. 심지어 대한민국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하마스를 비판했지만은 이스라엘 비판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문화뿐만 아니고 어떤 그 구조적인 힘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왜 아까 그 20대 1 원칙이라고 하는 걸 이수 교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어떤 유대인 친구들은 제가 만나보면은 사실 100대 1로 봐요. 또는 1000대 1로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유대인 한 사람은 아랍 1000명. 근데 그 이유가 있죠. 그 기억나시죠? 2016년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병사 하나가 한마스에 체포가 되니까 그 친구 그 석방하는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죄수 1200명을 풀어줬거든요. 그때 나오는 게 1200대 2라는 포뮬라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 반유대주의하고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이 유대인을 싫어했던 이유는 자기들은 chosen people, 선민 사상이 강하거든요. 지금도 그게 강하다고 봐요.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선민 사상이 깔려져 있고 거기에서 자기들은 모든 다른 민족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깔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의 모든 지적 담론을 주도하는 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걸 감추고 있네. 하나 아렌트가 그걸 부분적으로 사실상 제기를 했지만 더 이상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 아닌가. 그걸 깨는 게 아까 얘기했던 소위 그 피스 나우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04차 중동 전쟁이 끝나고 그 캠프 데이비드 협상이 일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큰 흐름이 이스라엘에 있었거든요. 하나는 피스 나우 운동이고 하나는 구시 애노님이라고 해서 아주 강경파죠. 지금 나타냐후 포함해서 다 이들이 지금 구시 애노님 자체는 없어졌지만 그 뿌리가 오히려 더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 그 뭐 정신 그 한나 아렌트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뭐 깨놓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리쿠드 당이 이제 집권하기 시작하고 나타냐후 같은 친구들이 나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 결국에 이스라엘은 결국에 반지성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걸 막아야 된다. 근데 이게 먹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까 이스라엘은 왜 그럴까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민 사상이라는 게 상당히 강하고 그걸 뭘로 포장하느냐? 홀로코스트로 포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모랄 어필을 하면서 자기들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우월성이라고 하는 걸 감추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번 가자 사태가 이스라엘은 상당히 그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지적 담론 자체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타부 시대에서 타처지 못하던 이슈들이라고 하는 게 정면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건데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수 교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아까 박현도 교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15,000명 가까이 희생된 사람들 중에서 결국 반 이상 6천에서 7천 명 정도가 우선 6천 명이 어린아이들이고 유아들이고 거기에 여성까지 하면 결국 60에서 70%가 전부 다 힘없 helpless and innocent 사람들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저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 엄청난 타격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보면 이스라엘 정부가 지금 엄청난 홍보전, 공공외교전 지금 펴고 있어요. 지금 뭐 누가 하나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그 칼럼 쓰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 항의글 쓰기 시작하고 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자기 설명회 갖는다 뭐 오도록 하고 또 미국에 있는 또 유대인 친구들 같은 친구 저한테 계속 보내면서 지금 하마스가 왜 잘못됐고 우리가 왜 옳은 것인가 뭐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걸 엄청 노력할 거예요. 근데 이제 깨어있는 세계 시민들하고 아주 똑똑하고 체계적인 그 유대인 양반들하고 앞으로 지적인 논쟁이 상당히 지속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제가 답변을 너무 길게 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수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짧게 뭐 교수님 다 말씀하셨으니까 우선 박현도 교수가 본인이 다 알고 있으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두 국가 해법 가능성은 이미 가능성은 사라졌고요. 그렇다고 왕국가 솔루션은 양쪽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러나 오슬로 평화 협정이 이제 무효화되면서 사실 투 국가 솔루션은 이제 사라졌는데 문제는 이 오슬로 평화협정의 이제 투 스테이트 솔루션 자체가 시행체 측에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뭉뚱그려 놨어요. 그러나 국제사회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누구도 공식적으로는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내세울 겁니다. 그건 급질인데 문제는 이제 시행체 측에 있어서 지금 웨스트뱅크가 이제 핵심인데 웨스트뱅크 쪽에 이미 국가가 설립될 땅에 200개 정착촌에 지금 68만 명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지금 몇십 년이 된 것도 이제 실효적 지배를 해서 이거 이제 영토의 영구화를 이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느 정도 팔레스타인이 받아주고 양보하는가 이거는 이제 오슬로 평화협정보다도 훨씬 어려운 협상 과정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어진 현실을 수긍하고
웨스트뱅크 쪽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대인 정착촌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그 대신 이스라엘은 그 정착촌 주민들의 세금을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이제 내는 조건 뭐 이런 협상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포기하기 못하지만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오슬로 평화협정 당시의 투 스테이트 솔루션하고는 전혀 다른 훨씬 약화된 좁혀진 이스라엘이 훨씬 통제 가능한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이제 팔레스타인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해결은 지금 이제 16년 네타냐후 강경 정부 상황에서 훨씬 더 어려워졌다. 뭐 이렇게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양영철 교수님이시다. 이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뭐 문 교수님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파타와 이제 웨스트뱅크의 파타와 가자 지역의 이제 하마스가 통합하든지 아니면 두 개를 통합할 수 있는 제3의 정치 세력이 보다 온건하고 유연한 이제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제 협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식인데 이 통합할 가능성은 없고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기본적 전략이 파타와 웨스트뱅크를 디바이드 앤 컨트롤해서 통제를 약화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이스라엘 기본 정책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합해질 수 있는 기회를 안 줄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쪽에 투옥돼 있는 그나마 이제 가자와 웨스트뱅크 모든 양쪽에서 모두 존경과 신망이 있는 사람이 이제 바르구티나 또 일부 온건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뭐 이 친구들이 이제 표면에 등장해서 그걸 뭐 이스라엘이 또 풀어줘야 되고 국제사회가 해야 되는데 이제 갈 길은 매우 멀다. 뭐 이스라엘 포기 못하는 이유는 문 교수님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마스 이후에 이제 가자 지구에 대한 통제권 이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박현도 교수님 질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의 우파 정권이 들어서느냐 이게 정치 생명이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적 관건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전쟁이 끝나도 네타냐후 정권이 붕괴되리라고 하는 예측이 지금 지배적으로 많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조금은 온건한 새 정부와 하면은 좀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지금 네타냐후의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같습니다. 북쪽에 가자는 상당히 안정이 확보될 때까지 실제로 이제 통제하면서 완전히 하마스를 괴멸하고 이제 다시는 바로 하지 못하는 안전 부파존을 만들어 가겠다. 이제 북부 가자 북부는 그건 사실 네타냐후 일반적인 생각이고 지금 국제 여론이나 미국 입장 또 수교를 앞두고 있는 사우디 이제 모든 나라가 이 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집트가 이제 가자를 점령하는 것은 이스라엘로서는 이제 최고의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영토의 원상을 깨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협상하겠다는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네타냐후 정권이 이제 계속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뭐 결국은 이제 유엔 평화유지군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뭐 아랍권 내에서도 하마스가 계속 집권한다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또 워낙 뭐 자축하지만 괴멸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새로운 어떤 구성에 약간의 지분으로 하마스는 참여할 수 있겠지만 주도권을 잡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 쪽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떤 평화유지군이나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것은 지금은 예단하기가 이제 매우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임 교수님 질문하신 사실 뭐 제가 이게 중동을 공부하게 됐던 이유도 이 홀로코스트라는 최대의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로 되는 이 인류 역사의 20세기 최대의 이제 아이러니고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지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을 저는 항상 기억하는데 이분이
자기는 중동 역사학자로서 인류가 만약에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이제 잊어버린다면 그거는 인류 문명의 종말이 되는 날일 것이다.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홀로코스트의 최대 희생자가 아무런 도덕적 이해관계가 없는 팔레스타인 땅에 똑같은 방식으로 가해자로 돌변하는 것이 최대의 역사적 정말 아이러니다. 내가 역사학자가 된 것을 이때처럼 후회한 적이 없다. 뭐 그런 아주 놀라운 표현을 쓰셔서 내가 20대 때 젊을 때 이걸 공부해야 되겠다고 자극을 줬던 건데 사실 이게 뭐 최대의 비극이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럽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제 지울 수 없는 기본적인 문제가 이제 깔려 있고 실질적으로 월스트리트 금융을 장악하고 뭐 뉴욕타임즈와 CNN을 중심으로 이제 세계 언론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고 헐리우드 문화계를 장악하고 소위 말하는 문과의 프로이드, 이과의 아인슈타인을 중심으로 하버드, 예일, 아카데미즘 내축을 장악하면서 실제로 미국 정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막강한 이제 파워 플레이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유럽도 미국도 이런 이제 거대한 유대인 파워를 현실적으로 어떤 인권이라는 문제, 어떤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라는 이유 때문에 또 홀로코스트의 원죄 이런 것이 오버랩되면서 이제 강한 주장을 펼 수 없는 이게 이제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아이러니고 어떤 한계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에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사실 우리는 미국 한미동맹도 굉장히 좋고 이스라엘하고 관계도 좋고 사실 이번에 굉장히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은 그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는데 우리 하마스를 테러리스트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지금 하마스를 이제 지정했기 때문에 이번 협상 과정에서 뭐 일본은 등장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좋은 입지다. 아랍은 뭐 지금 한류가 열풍이 돼서 모든 아랍하고도 최상의 관계고 또 우리가 하마스를 다행히 지정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고 또 한미 동맹과 이스라엘 관계도 좋기 때문에 보다 우리가 이제 적극적인 그런 입장을 표명했으면 굉장히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뭐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란도 무기를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경제적인 지원은 이란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을 지원하죠. 무기를 지원한다 해도 그 무기가 하마스에 반입되도록 이스라엘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란의 하마스에 대한 레버리지는 서구가 그렇게 이제 확대 정복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크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앞으로도 하마스 복구에 지금 이란도 자기 코앞이 석자인데 그 어마어마한 기하급수적인 경제 원조를 이란이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이잖아요. 가장 큰 재정 후원자인 카타르가 실질적인 소위 피스메이커 역할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면인데 뭐 그런 면에서 우리도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러면서 조금 이제 아쉬움 그것도 이제 하나 언급하고 싶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의응답까지 아주 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44분인데 앞으로 진행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토론인데 그 질문들을 미리 좀 다 같이 받고요. 그 다음에 그 답변을 받고 난 뒤에 그 지금 토론자 두 분과 박현도 교수님이 지정 토론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세 분 선생님들 좀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거기 뭐 질문 있으신 분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임성빈 선생님 처음부터 나오셔가지고 아주 재밌게 듣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 다른 분이라도 좀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이희수 교수님의 말씀을 잠깐 받아가지고 한 가지만 그 이란 문제가 나와서 그 많은 부분에서 서양에서 자꾸만 이란이 지원하는 하면서 이란을 자꾸만 그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란은 이번 게임에 플레이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네탄야후가 워낙 이란에서는 네탄야후를 사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탄이 워낙 사악해서 얘가 뭔 짓을 할지를 모르는데 그 게임에 말려들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란은 본인이 만들어 놓은 플랜으로 하고 싶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꾸만 이란이 개입한다라는 것은 언론이 지나치게 좀 호도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희수 교수님 말씀 받아가지고 좀 더 보충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 교수 그 말씀에 저 보태려고 하면 우리가 그 서구 언론의 문제이기도 한데 뭐 저는 이제 레바논을 이제 연구도 많이 했었고 거기 이제 뭐 수십 차례 이제 방문도 하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자꾸 뭐 이란 시아파 초생탈 네트워크 이 탁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란은 마저못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시아파가 이라크 인구의 70%를 차지하는데 그 사담 후세인 순위파 한테 고통받으니까 도와주겠다. 도와달라 도와주겠다. 시리아에서는 자 순니파가 한 75에서 80% 되고 알라위 시아파인 알라위가 10%밖에 안 되는 정권을 알라위가 잡았거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고립됐기 때문에 알라위가 이란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고 히즈볼라도 마찬가지예요. 시아파니까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함마스의 경우는 예외적이에요. 함마스는 순니예요. 그럼에도 도와주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있고 그 시리아에 있는 알라위, 그 다음에 레바논에 있는 그 헤즈볼라하고 공동 전선을 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항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와주는 거지. 제가 아는 한은 이란이 큰 무슨 마스터 플랜을 짜갖고 거기에서 중동에서 패권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한국 언론에서 그 미국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란은 이제 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하고 그게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아까 추가로 두 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팔레스타인의 모든 원죄는 유럽에 있어요. 아까 말했던 뭐 맥마흔 레터부터 시작해서 발포 선언만 해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래 영국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한테 자 전쟁 끝나면 아랍 독립국 만들어 주겠다. 근데 그걸 발포 외상이 뒤집는 이유가 두 사람 때문에요. 로스차일드하고 하임 와이츠만하고 두 사람 때문에. 하임 와이츠만은 이스라엘 사실상 2대 대통령이 되곤 했지만은 이 사람이 뭘 개발했느냐면 이 사람이 유대국 그 시오니즘의 이제 선두주자인데 이 사람이 화학자로서 폭약 전문가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새로운 폭약을 만들어서 1차 대전을 승리하는데 엄청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대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스차일드는 영국의 금융계를 전부 다 지배하는 최대 부여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로비 때문에 영국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 결국에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 알리아에 따라서 귀환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많이 안 왔으면 지금 이 사단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전쟁이 났잖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다음 홀로코스트 나니까 자연히 이쪽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세 번째 60년대 또 러시아 유대인들이 많이 온 것도 결국에 뭐냐. 67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도 있지만은 미국에서 소련 쪽에 엄청나게 압력 압박을 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온다고 딱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팔레스타인의 비극은 유럽이 시작한 거예요. 유럽의 식민주의와 그리고 유럽의 거대한 전환 격동 전쟁들이 결국에 유대인들을 그쪽으로 좀 더 몰아가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유럽 국가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톨러랑스 그 관용이 있고 유럽 사람 저 유대인들이 유럽에 잘 살 수 있게 하면 아니 이 팔레스타인 땅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못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참 그 역사의 무심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제가 보여드릴 거는 그 지난 저 그 10월 7일 이제 바로 이제 하마스 그저 공격이 시작된 바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에 대해서 이제 무차별적인 공습을 하게 되니까 유엔에서 그때 이제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 채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고한 시민의 보호와 그리고 인도적 지원, 그 휴메니타리안 오블리게이션을 지켜라, 국제법 지켜라고 하는 결의안을 했는데 120개 국가가 찬성을 했어요. 129개 국가. 프랑스도 여기에 찬성을 했어요. 반대는 미국 포함해서 아주 벨기움하고 그다음에 태평양 도서국가 일부 많이 반대를 했고 한국은 여기에 기권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전반적인 국제 정서라고 하는 게 소위 가자 사태에 대해서 국제법적 시각에서 접근을 하는데 미국은 그거에 거슬러 가는 거고 한국은 거기에 완전히 기권 취하면서 소위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편 외교 또는 가치 외교에는 역행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질문이 강의가 많으면 재미가 야, 없었던 거 아니구나. 질문이 아니, 없으니까. 아니요. 제가, 예, 예. 뭐 아무도 말씀 안 음, 하시니까, 예. 저는, 예, 강춘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이공계 쪽이고 생명공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건국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그 아임 바이츠만이라고 초대 대통령이 네, 생물공학자입니다. 네. 예, 그 양반이 그 우리 쪽에 바이오 산업, 뭐 산업미생물의 아버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할 만큼 그때 뭐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그 화약 원료를 갖다가 이 생물학적으로 생산을 해갖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 네, 그 연합군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이 양반이 이제 영국 그 수상한테 어, 감사의 그 어떤 보답으로 뭘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팔레스타인 땅을 달라. 뭐 그게 벨포아 선언의 이 시작이 되었다는 그런 뭐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참 돈도 많이 벌고 좋은 그 과학기술을 하면 어떤 좋은 데에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비극 탄생의 어떤 시작이 큰 역할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거는 뭐 그냥 여담이고 제가 지금 제가 존경하는 우리 문 교수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게 오늘 어떤 언론 기사를 보니까 뭐 오늘 또 9.11 그 군사합의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국제 정세가 우크라이나하고 가자지구 이런 쪽으로 막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두 개의 전쟁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 옛날부터 그러면서 이 남북 관계가 어떤 그 틈새가 벌어져서 북한이 좀 뭐 양쪽 다죠. 예, 그런 긴장 관계가 고조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좀 그런 어떤 앞으로 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렇게 좀 많이 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죠. 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무슨 남이나 북이나 지금 뭐 남북 군사 합의서 뭐 없어졌다고 해서 계획에 의한 전쟁을 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보는데요. 그 문제 이제 걱정은 만약에 지금까지 이제 그 남북 군사 합의서를 만들어 놓은 게 서해 그다음 비무장지대 동해에다가 일종의 버퍼존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드론도 띄우지 말고 서로 이제 자제하자라고 하는 건데 만약 그게 이제 쌍방이 다 이제 그걸 무효화시켜 버리게 되면은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얘기한 게 북이 군사 도발하면은 1초 이내 즉시 그 응징을 하는데 100배, 1000배로 응징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한미연합전력 그래서 보면 특히 재래식 전력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니까 북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죠. 그럼 그 상황 되면 북이 지금 주장하는 대로 전술 핵무기를 가져서 소위 전방에 배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북의 입장에서는 전술핵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2천만 인구가 경기, 서울, 인천에 전부 다 집중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에서 만에 하나 전술핵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한반도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에서는 조금 경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상황이 이럴수록 오히려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이런 군사비서 같은 걸 더 강화시키고 북측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는 게 그게 국제정치 이론에 따르는 순리인데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지고 긴장이 고조되는데 그게 가드레일 역할을 하는 걸 지금 치우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바로 그럼 니들 치워 그럼 우리도 치울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무법 상태가 되는 거니까 한반도 긴장이 고조가 되고 특히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확전의 가능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미국이
우리가 9.19 군사합의 뭐 파기한다고 했을 때 사실상 제동을 미국이 걸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저렇게 해서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하고 그러니까 미국도 이 명분을 잃어버려갖고 큰 압박을 못 준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건 원치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휴전협정까지 보세요. 휴전협정 같은 경우는 남북이 위반한 건수가 거의 한 280만 건이 돼요. 그래도 휴전협정이 존재하니까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을 관리할 가능성은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사실상 군사위성 발사한 거는 군사합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명분으로 해갖고 그걸 무효화시키는데 그건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건 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각에서 그걸 무효화시킨 건데 제가 볼 땐 그거는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고 패착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네, 윤 정부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는 이유는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국내 정치 목적상 이렇게 남북 대결을 강화해가고 경우에 따라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북 그 분쟁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여건을 조성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그 그래서 가능성이 있죠. 이걸 촉발이 돼서 한반도의 그 전쟁까지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또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보는 분도 많이 있죠. 내년 4월 총선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가 되면은 결국 보수 성향인 국민의힘당에 투표를 많이 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과거 항상 보수 진영에서 총풍을 일으키고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있는데 그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건 최악의 정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우크라이나와 가자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합리적인 지도자라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게 국제정치를 하면서 지금 의문스러운 게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특히 가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국의 영향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북측아이들하고 어떻든 간에 대화를 해갖고 소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아주 정답인데 그와 정반대로 가는 것을 저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여간 지난 문재인 정부를 완전히 부정하고 소위 형해화시키려고 하는 입장에서 또 자기들이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만약 문재인 정부 평화 구상은 가짜 평화다. 그러면 가짜 평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남북 군사 합의다. 그걸 없애는 것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소위 이념적 판단이 옳은 거라고 보는 걸 텐데 그게 저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건가 아니라고 보고 그거에 따른 부메랑 효과는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제가 지금 끝나기 전에 질문 하나 58분인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이사장님. 예, 예. 들어오셨네요. 예. 그 세 분 발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이렇게 좀 짧아서 좀 대화할 게 많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 아까 그 이야기 중에 합리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투 스테이트 모델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뭐 양쪽이 다 받아들이지 않고 또 시효가 다 됐다 그러고 그런 이제 원 스테이트 모델을 갈 거냐 원 스테이트 모델을 간다면은 이스라엘 측 입장에서 볼 때는 내부 콜로니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그 시스템을 원할 텐데 내부 식민지 같은 게 되면은 그 팔레스타인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결국은 이 끊임없이 갈등이 반복되는 이런 이제 일이 남아 있는데 그동안은 하여튼 여러 정치 모델 중에 그 페더럴리즘에 대한 논의가 미국이다 뭐 여러 곳에서 이제 제기됐고 지금은 자꾸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출신 그 학자로서 다니엘 엘라자라는 그 템플 대학 교수가 이분이 유태인인데 오래전부터 이분은 이제 페더럴리즘 그 전공자인데요. 이분의 그 책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일종의 뭐 부족 시대부터 이제 여러 부족들이 그 합의를 이루고 어떤 그 갈등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시킨 모델이 그 페더럴리즘입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 모델이 그 유대인 사회 또 이제 팔레스타인 포함해서
여기에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런 주장을 이렇게 펼쳤는데 이런 모델을 적용해야 된다든지 또 이거를 도입해서 미국도 사실은 그 13개주를 통합할 때 처음에는 좀 국가연합적 어떤 모델을 출발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그 미국이라는 사회가 하나로 어떤 통합된 사회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페더럴리즘 이 모델인데 이 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또 이거를 지금 누군가는 이니시에이트하고 이거를 통해서 투다 원이다 이 논쟁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지금 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그거는,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좀 알고 그건 알고 아주 싶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국가의 건국이라고 하는 건 시오니즘의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시오니즘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 국가 안에 아랍을 넣을 수 있을까? 지금도 사실 이스라엘 국가 내에 아랍도 있고 두루즈, 아랍 중에서도 두루즈도 있고 다양하게 있긴 있는데 지금 고민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이 세운 국가이지만 민주주의와 원래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가 시오니즘의 핵심이에요. 그 민주주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연방 국가가 되더라도 결국 선거를 하게 되면 아랍 인구가 더 많으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자기들이 그 국가 정체성을 잃을 뿐더러 정권을 뺏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현재는 다행히 서한 지구하고 가자 지구로 일단 분리되고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 하위 단위를 잘 조직할 경우에 지금 그 문제는 당장은 나는 특별한 어떤 그 우려 없이 지나갈 수 있겠나 싶은데 지금 이스라엘 사회의 내부적 모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렇겠죠. 사회라고 하는 게 유럽에서 온 유태인들을 아슈케나지라고 해서 그게 소위 이 퍼스트 클래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럽 세파르디. 셰파디 주다 음.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중동 쪽에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 온 친구들이 사실상 셰파디 주보다 또 밑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예멘부터 시작해서 이티오피아 이런 쪽에서 온 또 블랙 주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 하이라키가 분명해요. 그보다 더 밑에 있는 게 아랍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패스포트를 갖고 있지만 아랍 사람. 그것도 드루즈가 조금 위에 올랐고 무슬림은 그 순니 무슬림은 또 밑으로 내려가고. 그 중에서도 크리스찬 팔레스타인인데 그중에 그 아랍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찬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 그다음 드루즈 팔레스타인 사람, 그다음에 그 무슬림 팔레스타인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상당히 하이라키컬한 시스템이에요. 그런 게 이제 큰 문제가 있는데, 근데 핵심적인 거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기본 건국 이념에 위배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가든 안 가든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팔레스타인이 가자하고 웨스트 서안이 아까 우리 이수 교수께서 얘기하신 대로 좀 온건한 지도자가 나오면서 그걸 합쳐서 하나의 보이스를 가져야만 그 협상이 가능한 거예요. 투스테이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투스테이 솔루션에서 지금 하마스의 경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조건부지만은 조건부로 이스라엘의 존립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마스는 기본적인 건 지금 같은 상황 하에서는 투국가 솔루션 못 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대적 제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타냐후하고 하마스 지도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요걸 해소를 해야 되니까 그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투스테이 솔루션을 계속 주장해 왔고, 그러니까 서안과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단합을 하고 거기에 해외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들이 단합이 돼서 하나의 보이스가 나왔을 때 어떤 모델로 가느냐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 그 이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그걸 항상 디바이드 앤 룰, 그것도 이희수 교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디바이드 앤 룰에 의해서 그걸 아주 교묘하게 그 나타냐후 같은 식으로 대표적으로 그거 전부 다 노려갖고 그 친구를 통해서 결국에 지금까지 16년 동안 총리해 먹은 건데,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팔레스타인의 단합이라고 하는 게 어떤 솔루션 하든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조금 네, 뭐 보충하시면 연방안은 이미 1947년 11월 29일 유엔 총회 할 때 연방안과 분할안이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은 연방안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입장을 가졌죠. 그때는 이제 어차피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팔레스타인이 어떤 중심에 두면서
어차피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 되돌려 볼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살자. 이제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았지만 결국 분할안이 통과되면서 반쪽 국가도 못 가졌단 말이죠. 근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돼서 이스라엘이 이제 중심이 되고 그 밑에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함께 사는 연방안은 아예 논의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요.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인권단체에서 아파르테이트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서 한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은 완전 세컨 클래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스라엘 패스포드를 가진 아랍인들은 텔아비브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뭐 끔찍한 일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진출, 직업 선택,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완전히 디스크리미네이션 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본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서 연방을 한다.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논의 자체도 불가능하고요. 지금 가장 현실적인 이제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 지금 이 시각까지 논의되는 건 이겁니다. 이제 네타냐후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고 어차피 웨스트 뱅크 쪽에 68만 명이 들어왔고 200개의 정착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실효적 지배고 이건 되돌리기도 어렵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근데 팔레스타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결국 이건 이제 돈으로 해결하자는 거거든요. 좋다. 그 영토의 일부를 뭐 이스라엘에 팔던 방식으로 거기에 대한 상응한 어마어마한 경제적 지원을 이스라엘이 하겠다. 그 대신 이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면서 이제 그 틀 속에서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지금 이제 그 파타 쪽도 약간은 그 협상을 접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하마스는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마지노선은 와 있는데 이것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파타와 하마스가 통합된 정부가 들어서는 게 우선이고 그 통합이 이제 지금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오슬로 평화협정의 수준을 못 가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서 상당한 재정 지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안입니다. 이제 그 분위기까지 가기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서도 네타냐후가 좀 바뀌어줘야 되고요.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하마스의 대안적 좀 온건파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제가 한 6년 전에 이제 웨스트뱅크에 가갖고 라말라에서 사실상 이스라엘 유명한 학자들도 왔고 또 미국의 유명한 학자들도 오고 뭐 저도 갔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장관들도 와서 얘기를 하는데 한 장관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원스테이트 하자, 이스라엘하고 통합하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투표는 해야 되고 우리 차별하지 말아라. 그 조건이면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no.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에서 합의를 컨센서스를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까 얘기한 그 시오니즘의 기본 건국 이념 그게 위반이 되고 그다음에 아랍의 인구가 훨씬 더 빨리 늘어나니까 그러면 결국에 민주적 절차 투표에 서게 되면은 결국 이스라엘을 아랍들이 다 먹어갈 거 아니냐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깨인 제루살렘 대학교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수 교수께서 지적한 대로 마무드 아바스 이제 지금 86세인가 될 거예요. 이 친구 정말 리타이어 해야 돼요. 지금 2016년 이후에 팔레스타인 쪽에 선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무슨 뭐 명분이 전혀 안 쓰는 거죠. 하마스 애들은 가자에서 계속 선거하자고 그러는데 저 파타 쪽 중심 친구들이 선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죠. 참 그냥 하나님이 참 그 땅에서 좀 뭐 예수님도 나오게 했지만은 구약도 신약도 다 거기서 나왔지만 아주 현극이 땅이 돼버린 거예요. 처참해요. 그 니콜라스 크리스토퍼라고 그 뉴욕 타임스의 유명한 그 선임 기자가 쓴 글이 참 재미있는 걸 최근에 봤어요. 그냥 10월 7일 그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10월 하순경이죠. 이 친구가 자기가 24살 때 자기 하버드 대학교 갓 졸업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자기가 팔레스타인 가서 웨스트뱅크에 그때 자기가 나이가 꼭 같은 친구 지금 63세가 된 친구들인데 그 두 친구를 그때 만났을 때 이 친구들은 다 자기 뭐 미국 유학 가고 영국 유학 가서 자기는 뭐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자기는 교육학 전문가가 되고 이렇게 얘기 나눴던 건데 자기가 그걸 수첩에 적어놓고 그 친구들 연락처를 찾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이 사건이 난 후에 가서 만난 거예요.
한 친구는 학교 선생을 하고 있고, 한 친구는 다 할아버지들이 됐는데, 한 친구는 지금 은퇴해서 그냥 나와 있는데, 자기들 꿈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고, 해외 여행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완전 자기들은 이스라엘 체제 하에서 자기들의 인생은 완전 망한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걸 아주 감동적으로 그 니콜라스 크리스토퍼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희수 교수께서 얘기하는 그 가자와 웨스트뱅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갖는 그 어려움에 대한 공감이 전 세계인들이 안 갖고 있거든요. 심지어 아랍 친구들까지 다 잊어버린 상태거든요. 그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10분인데요. 제가 뭐지 동아시아 관련 질문을 좀 하나 드리면서 그냥 마지막으로 세 분 말씀 좀 듣고 대표님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박 교수 한번 코멘트를 나중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네네. 제가 오늘 들으면서 눈에 띈 키워드는 헬싱키 협정입니다. 아, 헬싱키 아니, 오슬로 협정. 그게 어떻게 중동에서 일어나는 두 당사자의 일을 중동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패권 국가인 뉴욕이나 런던도 아니고 오슬로에서 있었을까? 그걸 생각하면 아마 그때 냉전 시대 때 소련이 있고 서방이 있고 그 사이에서 갈등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부에서 이렇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요한 갈퉁 같은 사람도 나오고 노벨 평화상 같은 것도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저는 한국이라고 보거든요. 한국도 남북 관계, 동아시아 관계에서 또 그 미중 갈등, 첨예한 갈등 속에서 그나마 이렇게 평화하기는 게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게 한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뭐지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갖는 고통 이런 것도 우리가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대중적 정서에는 그런 고통에 대한 공감 이런 게 한국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오히려 이 문제를 좀 글로벌한 차원에서 남북관계 이렇게 아니고 미국의 한편이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좀 보편적인 가치로 보면 평화 문제를 우리 이슈로 지구적 이슈로 끌어와 가지고 한국에서 할 수 없느냐. 이희수 교수님도 저 말씀하시는데 뭐지 하마스가 적대적인 나라 그 뭐지 집단으로 지금 그 지정제도 안 왔고 한류 같은 게 중동에서 엄청난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와중에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느냐 이런 의문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좀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좀 세 분 말씀을 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예. 뭐 저는 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일단 우리나라 위정자들도 그렇고 미국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말하면 미국이 좋아할까? 이거에 신경 쓰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할 수 있다면 지식인들이나 할 수 있는데 지식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만큼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을 테고요. 눈치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만 그 크리스천 사이어니스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하게 투 아이즈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투 아이즈는 이스라엘과 이슬람을 제대로 알자.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유대 국가가 완벽하게 돼야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크리스천 사이어니스트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 그게 너무 강해요. 굉장히 핵심적으로 있고,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제대로 성경을 읽기 전에는 이스라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저는 안타까운 거는 사실 이거 녹음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어떤 대단하게 우리에게는 아주 선천적으로 아주 후천적으로 친이스라엘 인구가 20% 이상은 있습니다. 성경 읽는 사람 중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일단은 이스라엘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무슬림들이 싫으니까 무조건 무슬림들을 적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 한 우리나라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교수님께서도 그냥 이 문제뿐만 아니라 마침말로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교수님 마지막 이희수 정리하시고 교수께서 예.
제가 먼저 짧게 하고 문 교수님 이제 최종적으로 하시면 좋을 저는 이게 뭐 한두 번 겪은 일은 아니지만 뭐 유일한 통신의 연합뉴스가 매일 속보로 보니까 이 하가리 소장의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선언을 매일 속보로 전달해줘서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기간지도 아니고 전쟁 내내 도대체 어떤 지식인들이 어떤 냉정한 지성적 거리를 두고 우리가 보다 좀 글로벌 가치란 입각에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원초적인 정보 제공이 이렇게 왜곡돼 있구나. 뭐 구일 테러도 막 그랬습니다만은 그때보다 지금 20년이 훨씬 지났는 지금 시점에서도 전쟁만 나면 뭐 박 교수도 비슷한 지적했지만 이거 이런 근데 논조가 확산되고 그걸 이제 지식인들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구조적인 왜곡의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뭐 한 20억 되고 57개국이나 되는 뭐 지구촌 4분의 1에 해당되는 거대 이슬람 문화권인데 우리는 또 돈은 거기서 벌어 먹으면서 이제는 정말 이제 그 거대 문화권을 편견과 우려 속에 내버려 두고 이 사건이 나면 심지어 적대적 예당사자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글로벌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은 이제는 허구는 아닐까. 뭐 그런 면에서 우리 지식사회가 조금은 냉정하고 조금은 국제법이나 보편가치 입장에서 이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이런 인식이 뭐 이런 토론을 통해서 조금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뭐 저도 우리 이인수 교수 또 박현두 교수가 얘기한 거 뭐 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가치 외교를 표방하잖아요. 가치 외교의 핵심이 이제 보편 가치에 기초로 해갖고 외교 정책을 편다라고 하는 건데 이번 이스라엘 사태하는 걸 보면은 이번 가자 사태를 하는 거 보면 참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보편 가치 또는 가치 외교라는 걸 없애는 게 낫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현 정부는 국제법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뭐 룰 베이스드 국제 질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거하고도 상당히 거리가 멀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요즘은 이제 그 정보 소스가 상당히 다원화돼 있기 때문에 멀티플 소스를 통해서 현장에 돌아가는 것들 많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가령 뭐 BBC 같은 데는 상당히 그 나름대로 또 균형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BBC 같은 데는 보면 팔레스타인 안에 가자 안에 자기들 또 현지 특파원들 이제 두고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 뉴스 같은 걸 또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갖는 게 이스라엘이가 갖는 특별한 어떤 특별 지위가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학자들은 또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